네, 안녕하세요. 모의헌법 재판 대회 사회를 맡은 학회장 민수연입니다. 잠시 후 서울여자대학교 행정학과 헌법수학회의 제11회차 모의헌법 재판 대회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재판에 앞서 오늘 이 자리에 참석해주신 모든 분들께 감사를 표하며 올해 심사위원단을 소개해드리겠습니다. 호명되신 분들은 잠시 인사해주시고 다들 감사의 박수로 맞아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항상 저희들을 위해 애써주시는 헌법학회 지도 교수님이신 이시우 교수님이십니다. 다음으로는 작년 헌법학회 학회장 남지혜 선배님이십니다. 재판 전 학회 지도 교수님이신 이시우 교수님께서 개회사를 전해주시도록 하겠습니다. 모두 박수로 맞아주시기 바랍니다. 이 지도교수로서 개회사 말씀을 드리는데 뭐 평소에 했던 얘기를 다시 하는 거는 좀 그래서 제가 이 헌법소학회, 우리 행정학과 헌법소학회 역사를 오기 전에 한번 쭉 이렇게 봤어요. 여러분들 몇 년도에 헌법소학회가 처음 출발했는지 혹시 아세요? 참고로 이게 오늘 몇 회 모의 헌법재판이죠? 11회. 대충 따져보면 2013년? 14년 이때. 예. 모의 헌법재판이 시작된 거는 2013년도 것 같아요. 그래서 올해가 2023년도이기 때문에 11회가 된 거고, 헌법소학회가 본격적으로 발족해서 출발한 거는 2010년도. 근데 더 엄밀히 따지면 2010년도가 아니라 2005년도부터 헌법소학회가 만들어져서 출발을 하긴 했어요. 근데 2005년, 2006년은 지금처럼 본격적으로 학생들이 열심히 공부하거나 또 그런 의지나 의욕이 있어가지고 막 이렇게 열심히 했던 건 아닌 것 같고, 처음 만들어서 이제 발족해서 시작하는 출발 단계에 있었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 있고, 그게 왜 그럼 쭉 유지가 못 되느냐, 2010년도에 가서 다시 본격적으로 시작하게 되느냐. 제가 2005년도, 6년도에 시작했다가 2007년도부터 서울여대 교무처장으로 발령이 나서 교무처장직을 2007년, 8년, 9년, 3년 동안 수행을 했어요. 그러니까 본부에서 교무처장 보직을 맡아서 일을 하니까 학과에 헌법소학회 지도를 할 만한 시간적 여유가 없었어요. 이 본부처장을 하면 강의 시간도 3시간밖에 못해서 기본으로 1학년 헌법 수업만 하고 행정법 수업도 못하고 그랬던 시절이었거든요. 그래서 2007, 8, 9년 동안 교무처장직을 수행하느라고 헌법소학회가 문을 닫았었어요. 지도교수가 지도를 할 수가 없으니까. 그렇다고 다른 교수님이 대체할 수도 없고 역과목이어서. 그러다가 제가 이제 2010년도에 다시 이제 처장직을 끝내고 학과로 돌아와서 일을 하면서, 그때 행정학과 공구학번, 여러분들 선배들 공구학번이 주축이 돼서 헌법소학회를 만들고, 그때부터 본격적으로 공부를 시작했고, 모의헌법 재판을 해야 되겠다라고 해서 출발한 게 2013년도고, 그래서 공구학번이 시작해서 2013년도에 모의헌법 재판을 시작한 건 10학번 때부터 시작을 했더라고요. 그래서 그건 제가 기록으로 확인을 했습니다. 그래서 본격적으로 2010년도부터 시작을 해서 2013년도부터 모의헌법 재판이 시작되었다. 그렇게 해서 헌법소학회 역사는 그러니까 13년 이상 된 거고요. 모의헌법 재판은 이제 올해가 11번째. 그래서 앞으로도 여러분들이 이런 헌법학회의 전통을, 선배들의 전통을 잘 이어받아서 계속 헌법소학회가 유지 발전되었으면 좋겠다 하는 바라는 말씀을 드리고요. 두 번째는 오늘 이제 다루게 될 여러분들 모의헌법 재판의 주제, 문제가 제가 쭉 그동안에 다루었던 주제 문제들을 쭉 살펴보니까 거짓말 하나도 안 보태고 올해 문제가 제일 어렵지 않나 생각을 좀
해봐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어떻게 준비를 하셨는지 모르겠는데 제가 어렵다고 생각한 이유는 여태까지는 거의 이 쟁점이 한두 개 정도 이렇게 있는 쟁점이 한두 개 정도 있는 문제들을 가지고 모형법 재판을 다 했었는데 올해는 기본권에 관한 쟁점 또 통치구조에 관한 쟁점 이게 다 섞여 있어서 여러분들이 헌법 공부를 더 많이 했어야 되지 않았을까 그런 생각을 가져봐요. 그래서 그런 의미에서 제일 어려운 그런 문제가 아닌가요? 쉬웠나 여러분? 그래서 오늘 이제 내용을 제가 좀 살펴봐야 되긴 하겠습니다만은 제일 어려운 문제를 했다는 자부심을 좀 가지셔야 될 것 같아요. 이 두 가지 여러분들에게 개회사에서 좀 말씀을 드리고 싶었고요. 나머지 부분은 여러분들 그동안에 수고한 만큼 오늘 잘 모형법 재판 치러서 다 끝나고 나서 여러분이 조금이라도 뿌듯하고 의미 있고 또 헌법 공부하는데 도움이 됐다 이런 생각이 가질 수 있는 그런 모형법 재판이 됐으면 좋겠고요. 1년 동안 준비하고 또 여기까지 오는데 수고를 많이 하신 이 헌법수학회 집행부 임원들 그리고 또 헌법수학회 회원들 한 분 한 분 다 수고 많이 하셨다는 말씀드립니다. 고맙습니다. 오늘 개회사를 다시 한번 감사드리며 계속해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제11회 모형법 재판의 배경을 소개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모두 공유된 화면을 잠시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사건의 청구인 황대복은 한민족대학교 역사문화 콘텐츠학과 교수로서 형사 군사정권 시기의 경제개발 및 성장에 대해 깊은 관심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황대복은 이를 한반도 역사상 최대의 업적으로 보고 이러한 업적을 찬양하는 글을 학술 논문이나 언론사 칼럼 등의 형식으로 여러 차례 보고하였고 마침내 자신의 생각을 종합적으로 정리한 군사정권을 위한 변론이라는 저서를 집필하기 시작하였습니다. 한편 보수층의 언론을 주도해온 황대복이 이러한 내용의 저서를 집필하고 있다는 사실이 알려지자 군사정권의 공과를 둘러싼 사회적 의견이 첨예하게 대립하였고 이미 친일 독재 청산을 강조해온 야당 자유인권당의 원내대표 김성줄은 친일과 군사 독재를 미화하는 행위를 규제하는 법률안을 발의하여 통과시키겠다는 방침을 밝혔습니다. 그러나 집권 여당인 민생경제당의 원내대표 양봉길은 기자회견을 자청하여 이 법률안의 통과를 적극 저지함으로써 대한민국 현대사의 자부심과 긍지를 이어가겠다는 입장을 밝혔고 그 결과 법률안의 내용에 대한 양당 간 협상이 이어졌고 마침내 김성출과 양봉길은 합의하는 역사수호에 관한 법률을 발표하였습니다. 역사수호에 관한 법률이 제정되자 황대복은 저서 집필을 잠정 중단하였습니다. 그러던 중 역사수호에 관한 법률 시행령이 제정되자 집필을 재개하였으나 국회가 해당 시행령 부분의 효력을 상실시키자 황대복은 다시 집필을 중단하였고 자신의 집필 및 출판행위를 금지하는 역사수호에 관한 법률 조항이 자신의 기본권을 침해한다고 주장하며 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1항에 대한 헌법 소원심판을 청구하였습니다. 이번 재판의 판시사항은 총 두 가지로 기본권 침해 여부와 비례 원칙 위배 여부입니다. 제11회 모형법 재판의 배역을 소개하겠습니다. 다들 박수로 함께 맞아주시기 바랍니다. 우선 재판관 임수와 안초린 하고입니다. 다음으로 위원팀 팀장 조항희 하고 판시사항 조예원 조연우 하고 참고인 김인혜 김소영 하고입니다. 합헌팀 팀장 김소희 하고 판시사항 이다진 곽은서 하고 참고인 장다솜 임수민 하고입니다. 지금부터 제11회 모형법 재판을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재판부는 요건심사를 시작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11회 모의헌법 재판을 시작하겠습니다. 각 팀의 변론 시작 전 위원 측에서 제출한 헌법 소원 심판 청구서와 합헌 측에서 제출한 답변서를 바탕으로 요건 심사를 먼저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이 사건 심판 대상은 역사 수호에 관한 법률에 대한 내용이
위헌이라고 주장하는 조항들로 위 법률 조항이 기본권을 침해한다고 하면서 헌법재판소에 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1항에 따른 헌법소원 심판을 청구하였다. 사건의 청구인 상대북은 한민족대학교 역사문화콘텐츠학과 교수로서 평소 군사정권 시기의 경제개발 및 성장에 대해 깊은 관심을 가지고 있었다. 상대북은 이를 한반도 역사상 최대의 업적으로 보고 이러한 업적을 찬양하는 글을 학술 논문이나 언론사 칼럼 등의 형식으로 여러 차례 발표하였다. 그리고 마침내 자신의 생각을 종합적으로 정리한 군사정권을 위한 변론이라는 저서를 집필하기 시작하였다. 보수층의 여론을 주도해온 상대북이 이런 내용의 저서를 집필하고 있다는 사실이 알려지자 군사정권의 공과를 둘러싼 사회적 의견이 첨예하게 대립하였다. 이미 친일 독재 청산을 강조해온 야당 자유인권당의 원내대표 김성출은 친일과 군사 독재를 미화하는 행위를 규제하는 법률안을 발의하여 통과시키겠다는 방침을 밝혔다. 그러나 집권 여당인 민생경제당의 원내대표 양봉길은 기자회견을 자청하여 이 법률안의 통과를 적극 저지함으로써 대한민국 현대사의 자부심과 긍지를 이어가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그 결과 법률안의 내용에 대한 양당 간 협상이 이어졌고 마침내 김성출과 양봉길은 합의안인 역사수호에 관한 법률을 발표하였다. 역사수호에 관한 법률이 제정되자 황대복은 저서 집필을 잠정 중단하였다. 그러던 중 역사수호에 관한 법률 시행령이 제정되자 집필을 재개하였다가 국회가 해당 시행령 부분의 효력을 상실시키자 황대복은 다시 집필을 중단하고 자신의 집필 및 출판 행위를 금지하는 역사수호에 관한 법률 조항이 자신의 기본권을 침해한다고 주장하며 헌법재판소 제68조 제1항에 의한 헌법소원 심판을 청구하였다. 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1항에 따라 공권력의 행사 또는 불행사로 인하여 헌법상 보장된 기본권을 침해받은 자는 법원의 재판을 제외하고는 헌법재판소에 헌법소원 심판을 청구할 수 있기에 요건이 충족된다. 또한 권리보호의 이익 측면에서 재판을 통해 판결이 내려진 후 당사자에게 이익이 있기에 이 또한 요건을 갖추었다고 판단되어 본인심사로 넘어가기로 한다. 다음 본인심사에 앞서 위원팀과 합헌팀 측의 변론을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위원 측 기조 발언해 주십시오. 보수 언론의 주필과 보수 정당의 정책 자문위원 등을 거친 한민족대학교 역사문화콘텐츠학과 황대복 교수가 군사정권 시기의 경제개발 및 성장에 대한 자신의 의견을 담은 저서를 집필하는 과정에서 군사정권의 공과를 둘러싼 사회적 의견이 첨예하게 대립했습니다. 이에 군사정권 시기 경제개발, 성장이나 대외 참전과 관련한 사건은 인권침해 대상에서 제외한다는 내용을 포함한 역사수호에 관한 법률이 제정됨에 따라 국회는 해당 대통령령은 법률의 취지에 합치되지 않는다고 판단하여 해당 시행령 부분의 효력을 상실시켰습니다. 그러나 이로 인해 개인의 집필 및 출판 행위가 금지됨에 따라 기본권 실현을 불가능하게 만들고 비례의 원칙에서 또한 요건을 충족하지 못하므로 해당 조항의 위헌성에 대한 심사가 필요합니다. 따라서 본 사건에서는 다음과 같은 쟁점으로 주장하려 합니다. 첫째로 역사수호에 관한 법률은 헌법에서 보장하는 기본권인 언론 출판의 자유, 사생활의 비밀과 자유, 재산권, 그리고 사상의 자유 및 양심의 자유와 학문의 자유를 침해합니다. 언론 출판의 자유에서는 언론 출판에 대한 허가는 인정되지 않는다고 규정하고 의사표현의 자유 측면에서 또한 정치적 내용에 관해서도 개인이 자유롭게 저서를 집필하고 이를 언론에 발표할 자유가 있음을 내포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해당 법률은 출판에 대한 허가 권한을 역사수호위원회에 부여한다고 해석될 여지가 있으며 행위 자체를 포괄적으로 금지함으로써 과도하게 언론 출판의 자유를 규제하고 있습니다. 모든 국민은 사생활의 비밀과 자유를 침해받지 않을 권리가 있습니다. 이에 따르면 황대복 교수는 자신의 정치적 사상, 신념을 믿고 또 이를 사적 재산인 저서로서 집필할 권리가 있다고 해석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해당 법률은 개인의 의견 표출 행위와 집필 행위 자체를 금지함으로써 사생활의 자유와 사상의 자유, 양심의 자유, 학문의 자유까지 침해합니다. 또한 개인 재산을 제한함에 따른 보상마저 지급하지 않고 과도한 범위로 행위를 금지하기 때문에 개인의 재산권까지 침해하고 있습니다. 둘째로 비례의 원칙에 따라 심사했을 때에도 역사수호에 관한 법률은 위헌입니다. 입법 목적은 공공복리를 위한 것으로서 그 정당성이 인정됩니다. 다만 법률 내용이 매우 추상적이며 대상이 포괄적이기에 헌법의 기본 원리인 법치국가의 원리 중
포괄 위임위법 금지 원칙을 위반합니다. 이런 포괄 위임위법으로 인해 필연적으로 규제되지 않아야 할 대상까지 규제하고 있으며 이는 황대복 교수의 표현의 자유를 침해하는 것입니다. 이에 따르면 규범이 불명확함으로 인해 표현의 자유가 침해될 경우 그 법은 위법하다고 법률을 명시하는 명확성의 원칙에도 위반된다고 볼 수 있습니다. 따라서 역사소에 관한 법률은 방법의 적절성과 침해의 최소성 요건을 갖추지 못했습니다. 법익의 균형성 측면에서도 자신이 행하고자 하는 표현이 규제의 대상이 아니라는 확신이 없는 기본권 주체가 스스로 표현 행위를 억제하도록 할 가능성이 높다는 점에서 가벼운 사익의 제한이라고 보기 어렵기에 요건을 충족시키지 못합니다. 역사소에 관한 법률과 그 시행령은 집회 결사의 자유와 언론 출판의 자유, 사생활의 비밀과 자유, 재산권, 그리고 사상의 자유 및 양심의 자유와 학문의 자유를 침해하고 비례의 원칙에서 또한 세 가지 요건을 충족하지 못합니다. 따라서 역사소에 관한 법률은 위헌 판결이 내려져야 합니다. 다음으로 학번측 기소 발언해 주십시오. 우리나라는 친일을 비롯한 식민통치 시대와 군사정권 등 가슴 아픈 역사가 존재합니다. 이러한 역사는 모두 우리 헌법에서 강조하고 있는 자유민주주의에 반할 뿐만 아니라 국민의 인권도 심각하게 침해되었습니다. 우리나라는 이러한 역사가 반복되지 않게 기억해야 할 필요성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야당인 자유인권당과 여당인 민생경제당은 협상에 걸쳐 합의안을 발표하였고 역사수호에 관한 법률 및 역사수호에 관한 법률 시행령으로 제정되었습니다. 청구인 황대복 씨는 역사수호에 관한 법률 및 법률 시행령이 자신의 기본권을 침해했다고 주장합니다. 이러한 법률이 황대복 씨의 기본권인 언론 출판 및 집회의 자유 중 언론 출판의 자유를 침해하였다고 주장해 헌법소원을 청구하였지만 저희 합헌 측은 역사수호에 관한 법률 및 법률 시행령은 엄연한 합법이라고 주장합니다. 해당 법률 및 시행령과 청구인 황대복의 주장을 비례의 원칙에 기반하여 살펴보겠습니다. 비례의 원칙 측면에서 검토할 때 법률 제정 목적은 일제강점기 전쟁 범죄, 군사정권 시기 인권 침해 등에 관한 역사적 사실을 부인이나 왜곡하는 행위 및 독립유공자와 군사정권 시기 인권 침해 피해자 등의 명예를 훼손하거나 모욕하는 행위를 제재하는 것으로 정당하다고 볼 수 있습니다. 또한 적절하게 설치된 역사수호위원회의 심사를 거침으로 수단도 적절하다고 볼 수 있습니다. 피해의 최소성 요건이나 법익의 균형성 요건을 측면에서 해당 법률은 역사의 왜곡 및 부인 행위를 막고 대한민국 현대사의 자부심과 긍지를 이어갈 수 있다는 공익을 지니고 있습니다. 그렇기에 언론 출판의 자유 중 보도의 자유 중에서도 친일의 독재 시기의 인권 침해에 관해서 부인이나 왜곡하는 보도만을 금지하는 것은 최소한의 피해 즉 기본권 제한이라 여겨집니다. 최종적으로 앞서 제안했을 때 얻을 수 있는 공익으로 언급한 것보다 제한당한 사익이 크다고 판단되지 않습니다. 따라서 위와 같은 사유로 역사수호에 관한 법률 및 법률 시행령은 위헌의 소지가 없다고 판단되어 청구인들의 주장에 기각을 요청합니다. 기본권 침해 여부와 관련하여 위원 측 발언해 주십시오. 역사수호에 관한 법률은 국민의 역사의식을 제고하고 피해자들의 명예를 보호하기 위해 제정되었습니다. 그러나 이로 인해 국민의 언론 출판 및 집회 결사의 자유를 침해할 수 있습니다. 또한 행위의 금지는 국민의 사생활의 비밀과 자유를 침해할 수 있습니다. 구체적으로 서술하면 황대복 교수의 저서 집필 금지는 황대복 교수의 자유로운 사상 전개를 저해하고 있으므로 사상의 자유나 양심의 자유, 학문의 자유의 침해이기도 합니다. 또한 이는 저서 집필을 금지하여 결과적으로 재산권을 침해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청구인의 주장처럼 역사 수호에 관한 법률이 황대복 교수의 기본권적 측면에서 살펴보았을 때 위헌 규정임을 주장합니다. 우선 첫째, 헌법의 집회 결사 규정에 따른 황대복 교수의 언론 출판의 자유 중 의사표현의 자유를 침해하고 있습니다. 헌법 제21조 1항은 모든 국민은 언론 출판의 자유와 집회 결사의 자유를 가진다라고 규정되어 있습니다. 이는 정치적 내용에 관해서도 개인이 자유롭게 저서를 집필하고 이를 언론에 발표할 자유가 있음을 내포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역사 수호에 관한 법률은 일제강점기 전쟁 범죄와 군사 정권 시기 인권 침해 등에 관한 역사적 사실을 부인, 왜곡하는 것으로 판단되어지는 행위 자체를 포괄적으로 금지함으로써 과도하게 언론 출판의 자유를 규제하고 있습니다. 또한 헌법 21조 2항인 언론 출판에 대한 허가나 검열과 집회 결사에 대한 허가는 인정되지 아니한다고 규정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언론 역사 수호에 관한 법률 사항은 역사수호위원회를 두어 역사적 사실을 부인, 왜곡하는 행위인지 여부를 심사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이는 출판에 대한 허가 권한을 역사수호위원회에 부여한 것으로 해석될 여지가 있으므로 헌법 21조 2항에 위배됩니다. 또한 둘째, 헌법의 사생활의 비밀과 자유를 침해하여 궁극적으로 황대국의 재산권을 침해합니다. 헌법 제17조에 따라 모든 국민은 사생활의 비밀과 자유를 침해받지 않을 권리가 있습니다. 따라서 황대국 교수는 자유롭게 자신의 사적 재산인 저서를 집필할 권리가 있습니다. 또한 황대국 교수는 자신의 정치적 사상, 신념을 믿고 또 이를 저서로서 집필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하지만 역사 수호에 관한 법률은 일제강점기 전쟁 범죄와 군사 정권 시기 인권 침해 등에 관한 개인의 의견이 사실을 부인, 왜곡한다라고 판단되어질 경우 의견 표출 행위를 금지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이 법률은 황대국 교수의 사상의 자유, 양심의 자유 및 학문의 자유를 침해합니다. 또한 이는 의견 표출 및 집필 행위 자체를 금지함으로써 행위의 결과물인 재산마저도 제한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이는 헌법 23조를 위반하고 있으며 또한 23조 사항에 따라 공공 필요에 의한 재산권의 수용, 사용 또는 제한 및 그에 대한 보상은 법률로서 하되 정당한 보상을 지급하여야 합니다. 그러나 역사 수호에 관한 법률은 해당 재산을 제한함에 따른 보상을 지급하지 않을 뿐만 아니라 국회에 의해 쉽게 범위가 변경될 수 있는 대통령령으로 범위를 정함으로써 과도한 범위로 행위를 금지하고 있습니다. 다음으로 학점 측 발언해 주십시오. 역사 수혜에 관한 법률이 청구인의 기본권을 침해하고 있는지 아래 네 가지 여부를 통해 판단하겠습니다. 1. 역사 수혜에 관한 법률 시행령이 역사 수혜에 관한 법률의 취지에 합치되는지 여부. 2. 역사 수혜에 관한 법률 조항이 언론 출판의 자유, 학문의 자유 등 청구인의 헌법상 기본권을 침해하고 있는지 여부. 3. 청구인의 저서가 역사 수혜에 관한 법률 제1조에서 언급하는 인권 침해 피해자의 명예를 훼손하거나 모욕하는지 여부. 4. 역사 수혜에 관한 법률 시행령이 위임의 여부를 벗어난 여부. 역사 수혜에 관한 법률 제1조는 군사 정권 시기 인권 침해 등에 관한 역사적 사실을 부인, 왜곡하는 행위 및 인권 침해 피해자 등의 명예를 훼손하거나 모욕하는 행위를 금지, 제재함으로써 국민의 역사의식을 제고하고 피해자들의 명예를 보호함을 목적으로 합니다. 역사 수혜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조 3항은 군사정권 시기 경제개발 성장과 관련한 사건은 대상에서 제외하면서 피해자들의 명예를 보호하는 목적을 저해할 여지가 다분하여 법률에 합치되지 않습니다. 청구인이 집필하고자 하는 저서는 과거 군사정권이 노동자들을 착취했다는 사실은 거짓이며 경제개발 정책은 현대사에서 가장 자랑스럽다는 것입니다. 이것은 군사정권 시기 인권 침해 등에 관한 역사적 사실을 부인, 왜곡하거나 이에 동조하는 행위로 볼 수 있고 이러한 내용이 역사 수혜에 관한 법률 제33조에 따라 시정 조치를 거쳐 저서의 집필, 출판이 중지된다면 청구인의 헌법상 기본권인 학문의 자유나 출판의 자유 등이 침해될 수 있습니다. 청구인의 저서는 군사정권 시기 노동자들을 착취했다는 사실을 명백한 거짓이라는 의견을 담고 있는데 이것은 인권 침해 피해자의 인권 침해 사실을 부정하여 피해자들의 명예를 훼손한다고 볼 수 있습니다. 이러한 내용을 출판하면 특정의 개인 또는 소수인이라 하더라도 불특정 또는 다수인에게 전파 또는 유포될 개연성이 있어 명예훼손죄의 구성 요건인 공연성에 해당되는 바 따라서 청구인의 저서는 피해자의 명예를 훼손하거나 모욕할 수 있습니다. 또한 청구인의 저서는 청구인의 사회적 지위, 직업을 고려하여 국민의 역사의식 제고에 큰 영향력을 행사할 수 있으며 교육자료로 사용되는 등 보호하려는 공익이 침해되는 청구인의 사익보다 크다고 볼 수 있으므로 과잉금지 원칙에 위배된다고 볼 수 없습니다. 역사 수혜에 관한 법률 시행령은 역사 수혜에 관한 법률 제6조에 따라
제3조 내지 제4조에 관한 사항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으로 구체적으로 위임받은 사항입니다. 따라서 위임명령으로 역사 수혜에 관한 법률에서 지정한 제3조 내지 제4조의 범위 내에서 제정되어야 하므로 지정된 범위에서 벗어난 명령입니다. 다음으로 위원 측은 합헌 측의 발언에 반박해 주십시오. 기본권 침해에 대한 합헌 측 의견에 대해 반박하겠습니다. 합헌 측에서는 역사 수호에 관한 법률이 언론 출판의 자유 중 보도의 자유 중에서도 친일 독재 시기의 인권 침해에 관해서 부인 왜곡하는 보도만을 금지하는 것은 최소한의 피해, 즉 기본권 제한이라 여겨진다고 하셨습니다. 하지만 해당 법률의 제정 목적은 역사적 사실을 부인 왜곡하는 보도만으로 대상을 한정하고 있지 않습니다. 전쟁 범죄, 군사 정권 시기 인권 침해 등에 관한 역사적 사실을 부인 왜곡하는 행위 그 자체와 독립유공자와 군사 정권 시기 인권 침해 피해자 등의 명예를 훼손하거나 모욕하는 행위를 금지, 제재하는 것이 이 법이 제정 목적임을 고려하면 해당 법률이 대상을 포괄적 범주에서 보도뿐만이 아닌 행위 자체를 금지하고 있음을 알 수 있습니다. 따라서 해당 법은 합헌 측이 주장하는 최소한의 기본권 침해를 목적으로 하고 있지 않습니다. 또한 합헌 측에서는 역사 수호에 관한 법률은 사전 예방적 측면에서 그 행위의 위험성을 인정하는 것이 국가보안법의 입법 목적에 부합하고 국가의 존립 안전이나 자유민주적 기본 질서에 실질적 해악을 미칠 명백한 위험성이 있는 경우에 적용되므로 합헌이라고 주장하셨습니다. 하지만 황대복 교수의 저서 집필은 국가의 자유민주적 기본 질서에 실질적 해악을 미칠 명백한 위험성이 있다고 보기 어렵습니다. 황대복 교수의 행위가 자유민주적 기본 질서에 실질적 해악을 미치고 국민들의 잘못된 역사의식을 조장한다고 주장하려면 황대복 교수의 저서가 집필, 출간되어 공공성이 인정되어야 한다고 판단됩니다. 그러나 해당 법률은 황대복 교수의 저서 출간만이 아니라 황대복 교수의 집필 행위까지 제한하고 있습니다. 오히려 자유민주적 정신에 입각하면 개인의 자유로운 의견 표출 및 사상 전개, 즉 사상의 자유와 사생활의 자유, 양심의 자유는 보장되어야 합니다. 그러나 해당 법률은 공공적 의견 표출뿐만 아니라 개인의 자유로운 사상을 과도하게 제한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해당 법률은 공공복리에 적합하게 기본권의 침해 최소성을 지키고 있다고 볼 수 없습니다. 다음으로 합헌 측은 위원 측의 발언에 대해 반박하여 주십시오. 처벌받고의 구성요건이 명확하여야 한다고 하더라도 입법권자가 모든 구성요건을 단순한 의무의 서술적 개념에 의하여 규정하여야 한다는 것은 아닙니다. 만일 모든 구성요건을 단순한 서술적 개념으로만 규정할 것을 요구한다면 처벌받기의 구성요건이 지나치게 구체적이고 정형적이 되어 부단히 변화하는 다양한 생활관계를 제대로 규율할 수 없게 될 것입니다. 인권침해에 따른 기준은 사회의 시대상의 변화에 따라 과거에는 인권침해라 볼 수 없던 것이 현대사회에서는 인권침해 사항이 되기도 하는 등 시기에 따라 변화할 가능성이 있습니다. 이에 따라 신축적이고 탄력적으로 범위를 설정할 필요성이 크고 이와 관련된 세부 사항은 국회가 제정하는 법률보다 행정입법에 위임하여 이를 탄력적으로 규율하도록 하는 것이 합리적입니다. 또한 위원회는 제3조 내지 제4조에 관한 사항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이라고 규정하여 제3조 내지 제4조라는 부분에 한정하여 대통령령에 위임하고 있으며 심사의 대상과 범위라는 조항의 제목 및 위원회의 심사 절차 등의 내용을 고려했을 때 이는 역사 왜곡 행위의 심사 절차에 있어 대상과 범위와 관련하여 필요한 사항이 대통령령으로 규정될 것이라고 충분히 예측할 수 있어 헌법 제75조에서 정한 위임 입법의 한계 내에 있으므로 포괄 위임 입법 금지 원칙에 위배되지 않습니다. 다음으로 역사 수호에 관한 법률이 출판에 대한 허가권을 역사수호위원회에 부여한다고 해석될 여지가 있다고 말씀해 주셨습니다. 먼저 허가란 어떠한 행위를 일반적으로 금지한 후 특정한 경우에 한하여 그 금지를 해제해주는 행정처분을 말합니다. 헌법 제21조 제2항 사전검열 금지의 원칙은 모든 형태의 사전적인 규제를 금지하는 것은 아닙니다. 헌재 판결에 따르면 의사표현의 발표 여부가 오로지 행정권의 허가에 달려있는 사전심사만을 금지하는 것으로 일반적으로 허가를 받기 위한 표현물의 제출 의무, 행정권이 주체가 된 사전심사 절차, 허가를 받지 아니한 의사표현의 금지 및 심사 절차를 관철할 수 있는 강제수단 등의 요건을 갖춘 경우에만 이에 해당합니다. 역사 수호에 관한 법률 제6조 제1항에 따르면
위원회는 사실의 부인 왜곡 여부를 심사한다고 명시했으며 제4장 33조는 제4장 제33조는 제1항에서 위원회는 1. 위반 행위 또는 왜곡 행위의 중지 2. 시정명령을 받은 사실의 공표의 시정조치를 명할 수 있다고만 적혀 있습니다. 이를 통해서는 해당 법률이 역사수위원회에게 사전심사 혹은 허가 권한을 부여한다고 해석하기 어렵습니다. 위원 측에 질문 드리겠습니다. 헌법의 사생활의 비밀과 자유를 침해하여 궁극적으로 황대국의 재산권을 침해합니다 라고 주장하셨는데 황대국 교수의 사상의 자유, 양심의 자유 및 학문의 자유를 침해하는 것 외에 어떠한 사생활의 비밀을 침해하였는지 설명 부탁드립니다. 답변하겠습니다. 헌법 제17조에서 보장하고 있는 사생활의 비밀과 자유는 국가 권력이나 사인에 대하여 소극적이고 방어적인 형태의 권리를 내재한 자유권적 성격을 가지고 있습니다. 황대복 교수는 군사정권을 위한 변론이라는 사적 재산인 개인 저서를 집필하고 있었던 것뿐이지 아직 해당 저서가 출판도 되지 않은 상황입니다. 그러나 역사소에 관한 법률 조항은 국회에 의해 쉽게 범위가 근결될 수 있는 대통령령을 정함으로써 황대복 교수의 집필 행위 자체를 제한하고 있습니다. 집필 행위는 개인의 사생활의 영역임에도 불구하고 역사 수에 관한 법률 조항은 과도한 범위로 황대복 교수의 집필 행위를 금지하여 사생활의 비밀과 자유가 갖는 자유권적 성격과는 대립되는 모순점을 보이고 있습니다. 학번측에 질문 드리겠습니다. 청구인의 저서는 청구인의 사회적 지위, 직업을 고려하여 국민의 역사의식 제고에 큰 영향력을 행사할 수 있으며 교육 자료로 사용되는 등 보호하려는 공익이 침해되는 청구인의 사익보다 크다고 볼 수 있다고 하셨습니다. 이 외에도 청구인의 행위가 침해하는 공익의 범위에 대해 추가적으로 설명해 주십시오. 해당했습니다. 대법원 판례에 따르면 헌법 제10조는 인간의 존엄과 가치를 규정함과 함께 인격권에 대한 보호 근거도 가지고 있으며 학문 연구도 헌법 질서 내에서 이루어질 때 보호받을 수 있으므로 인간의 존엄성 및 그로부터 도출되는 인격권에 대한 존중을 바탕에 둬야 합니다. 특히 사회적 약자나 소수자와 같이 연구에 대한 의견을 표출하거나 연구 결과를 반박하는 데 한계가 있는 개인이나 집단을 대상으로 연구를 하는 경우에는 연구의 정과정에 걸쳐 이들의 권리를 존중해야 할 특별한 책임을 부담한다고 말합니다. 청구인은 군사정권 시대의 노동자라는 특정한 사회적 약자 집단을 대상으로 허위적이고 역사 왜곡적인 생각을 표출하고자 했습니다. 이러한 행위는 타인의 명예나 사회 윤리를 침해하는 것이며 더 나아가 사회적 약자 보호라는 공익을 침해합니다. 비례의 원칙에 관련하여 위원 측 발언해 주십시오. 역사소에 관한 법률이 황대복 교수의 기본권을 침해하는지의 여부를 비례의 원칙에 따라 심사하겠습니다. 첫 번째, 목적의 정당성입니다. 역사소에 관한 법률의 입법 목적은 헌법 제7조 제2항의 공공복리를 보호하기 위하여 군사정권 시기 인권 침해 등에 관한 역사적 사실을 부인, 왜곡하는 행위 및 피해자 등의 명예를 훼손하거나 모욕하는 행위를 제재하는 것이기에 정당성이 인정됩니다. 두 번째, 방법의 적절성과 침해의 처우성입니다. 역사소에 관한 법률 제6조 1항에서 국회는 제4조에 해당하는 군사정권 시기 인권 침해 등에 관한 역사적 사실을 부인, 왜곡하거나 이에 동조하는 행위 금지에 관한 심사의 범위와 대상을 대통령령으로 정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역사적 사실을 부인, 왜곡하거나 이에 동조하는 행위는 추상적이며 대상이 포괄적이기에 헌법의 기본 원리인 법치국가의 원리 중 포괄위임입법 금지 원칙을 위반합니다. 행위에 대한 국제적인 대상을 정해 위임 명령을 해야 함에도 군사정권 시기 경제개발 성장과 관련한 사건은 인권침해 대상에서 제외한다는 내용의 시행령이 제정되자 국회는 법률의 취지에 합치되지 않는다고 판단하여 효력을 상실시켰습니다. 이런 포괄위임법으로 인해 발생하는 규제 대상 범위가 불명확함에도 시행령의 효력이 상실됨으로써 황대복 교수의 군사정권 시기에 대한 의견 표현이 침해되었습니다. 그렇기에 법치국가의 원리 중 명확성의 원칙에도 위반된다고 볼 수 있습니다. 명확성의 원칙에서는 규범이 불명확함으로 인해 표현의 자유가 침해될 경우 그 법은 위법하다고 법률로 명시합니다. 현재 1998년 4월 30일 95항과 16을 보면
이와 관련하여 규범 내용으로부터 무엇이 금지되고 허용되는 행위인지 그 대상이 알 수 없으면 법적 안정성과 예측 가능성을 확보할 수 없다. 또한 자신이 행하고자 하는 표현이 규제의 대상이 아니라는 확신이 없는 기본권 주체가 규제를 받을 것을 우려해서 표현 행위를 스스로 억제하게 될 가능성이 높다. 그렇기에 표현의 자유를 규제하는 법률은 규제되는 표현을 명확하게 규정할 것이 헌법적으로 요구된다. 라고 한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또한 현재 1992년 4월 28일 90헌바 27에서 규범이 불명확하면 결과적으로 어떤 행위가 범죄로 되어야 하는지 결정하는 입법권을 국가에게 위임한 것이므로 권력분립의 원칙에도 반한다를 확인할 수 있는데 이를 통해 법치주의 원리 중 권력분립의 원칙에도 위반되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이처럼 불명확한 규범이 인권 침해 행위일 것이라는 가능성만으로 행위를 광범위하게 규제하는 것은 표현의 자유와 조화될 수 없고 따라서 적절한 규제 방법이 되지 못합니다. 또한 이 사건 법률은 법치주의 원리의 포괄 위임 입법 금지의 원칙, 명확성의 원칙, 권력 분립의 원칙에 위배되는 바 기본권 침해의 최소성 원칙에 부합하지 않습니다. 세 번째, 법익의 균형성입니다. 이 사건 법률은 불명확한 규범에 의한 제재의 두려움으로 인하여 기본권 주체의 표현을 억제시키고 이로 인해 표현의 자유의 기능이 훼손될 수밖에 없는 바 이 사건 법률 조항이 추구하는 공익에 비하여 가벼운 사익의 제한이라고 보기 어렵습니다. 그렇기에 법익의 균형성에도 부합하지 않습니다. 이로써 역사 수호에 관한 법률은 비례의 원칙을 위반하여 위헌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다음으로 학원 측 발언해 주십시오. 문제에서 제기된 역사 수호에 관한 법률은 다음과 같은 이유로 재형 법정주의의 명확성 원칙에 위배되지 아니하고 과잉 금지 원칙에 위배되지 아니하여 표현의 자유를 침해하지 않는다고 판단하였습니다. 비례의 원칙인 목적의 정당성, 법익의 균형성에 근거해 상대복의 집필 및 출판 행위를 금지하는 역사 수호에 관한 법률 조항은 합헌입니다. 해당 법령은 군사정권 시기 인권 침해 피해자의 명예를 보호하여 국민의 역사 의식을 제고하기 위한 조항으로서 상대복의 저서에 남긴 의견인 과거에 군사정권이 노동자들을 소위 착취했다는 사실은 명백한 거짓이라는 의견, 1960, 1980년대 군사정권의 경제개발 정책이 없었더라면 노동자들은 극빈층으로 살아갈 수밖에 없었다는 군사정권의 공적을 찬양하는 의견은 역사 수호에 관한 법률 제2조 2항 4항에 명시된 군사정권에 의해 헌법에 보장된 기본권을 침해받은 자들이 존재한 역사적 사실을 왜곡한 행위입니다. 이는 군사정권의 인권 침해 행위를 부인 왜곡하는 행위로서 제3조 역사의 왜곡 행위 금지에 위배됩니다. 입법 목적 등에 대한 이해를 바탕으로 군사 시기의 인권 침해 등에 관한 역사적 사실을 왜곡하는 것이 국민주권주의, 법치주의 등 민주주의의 근간을 흔드는 행위를 의미한다는 점을 쉽게 예측할 수 있습니다. 또한 역사 수호에 관한 법률이 보호하고자 하는 공익에 비추어 볼 때 역사 수호에 관한 법률은 필연적으로 사전 예방적인 성격을 가지므로 국가 안보 등에 대한 위협이 명백하다면 사전 예방적 측면에서 그 행위의 위험성을 인정하는 것이 국가보안법의 입법 목적에 부합하고 국가의 존립, 안전이나 자유민주적 기본 질서에 실질적 해악을 미칠 명백한 위험성이 있는 경우에 적용된다는 점에 따라 상대국의 언론 출판에 관한 자유를 제한하는 역사 수호에 관한 법률 조항은 합헌입니다. 따라서 역사 수호에 관한 법률은 비례의 원칙에 위배되지 아니합니다. 다음으로 위원 측은 학원 측의 발언에 대해 반박해 주십시오. 비례의 원칙에 따라 학원 측 의견에 대해 반박하겠습니다. 학원 측에서는 역사 수호에 관한 법률이 국가의 존립, 안전이나 자유민주적 기본 질서에 실질적 해악을 미칠 명백한 위험성이 있는 경우에 적용된다는 점에 따라 합헌이라고 하셨습니다. 하지만 황대복 교수가 집필하던 군사정권 시기 경제개발 및 성장에 대한 저서가
공공복리를 해칠 명백한 위험이 존재한다고 보기에는 어려움이 있습니다. 우선 황대복 교수의 집필 행위가 군사정권 시기의 인권 침해 등에 관한 역사적 사실을 왜곡하는 행위라고 판단하기 위해서는 그에 대한 대상과 범위를 구체적으로 정하여 위임 명령을 해야 합니다. 하지만 국회는 포괄 위임 입법을 하였고 그로 인해 규범이 불명확해졌습니다. 그렇기에 인권 침해와 역사 왜곡의 위험성이 행위 자체로 명백하지 않고 따라서 공공복리를 해칠 명백한 위험이 존재한다고 볼 수 없습니다. 그러므로 이 법률은 표현의 자유를 규제함에 있어 중시되는 헌법의 기본 원리인 법치국가의 원리 중 포괄 위임 입법 금지 원칙과 그에 따르는 명확성의 원칙을 위반하였으므로 이는 방법의 적절성 및 최소 침해의 원칙에 반한다고 볼 수 있습니다. 또한 이러한 불명확한 규범으로 인해 기본권의 주체가 규제받을 것을 우려하여 스스로 표현 행위를 억제하도록 할 가능성이 높으며 이로 인해 표현의 자유의 기능은 훼손될 수밖에 없습니다. 이는 불명확한 규범을 통해 보호하고자 하는 공익에 비해 가벼운 사익의 제한이라고 보기 어려우므로 법익의 균형성에도 부합하지 않습니다. 그러므로 역사 수호에 관한 법률은 비례 원칙 측면에서 봤을 때 위헌입니다. 다음으로 학번 측은 위원 측의 발언에 반박해 주십시오. 표현의 자유는 우리 헌법이 보호하는 기본권이므로 공익을 위해서 이루어지는 제한이더라도 최소한의 제한이 이루어져야 한다는 것은 명백한 사실입니다. 규제되는 대상의 포괄성에 따른 기본권 주체로 하여금 규제를 받을 것을 우려하여 스스로 표현 행위를 억제하도록 할 가능성이 높다는 사실은 법률 조항이 추구하는 공익에 비하여 가벼운 사익의 제한으로 볼 수 있습니다. 심판 대상 조항의 입법 목적은 제2조 4항에서 정의하는 군사정권 시기 인권 침해 피해자, 즉 군사정권에 의해 인권 혹은 헌법에 보장된 기본권을 침해받은 자에게 가해지는 2차 피해를 방지하는 것입니다. 이러한 관점에서 보았을 때 이는 군사정권 시기 인권 침해 피해자의 명예를 훼손하거나 국가의 민주 이념을 훼손하는 행위를 행할 시 이는 위법이라는 사실을 알 수 있습니다. 표현의 자유 기본권 침해는 표현의 내용이 대상에 닿을 때 효과가 나타나는 행위입니다. 따라서 위헌팀들의 인권 침해 행위라는 가능성만으로 기본권들을 필요 이상으로 과도하게 규제한다는 주장은 옳지 않습니다. 참고인인 황대복 교수와 같이 보수 언론의 주필과 보수 정당의 정책 자문위원 등을 지낸 사회적 명망이 높은 인사가 역사를 왜곡하는 발언을 담은 출판물을 발행한다면 국민들에게 정치적, 사상적으로 끼치는 영향력이 상당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이는 선고인이 일제강점기 전쟁 문제와 군사정권 시기, 인권 침해 등에 관한 역사적 사실을 부인, 왜곡하거나 이에 동조하는 행위에 따른 피해자들에 대한 2차 가해가 나타날 수 있다는 것을 충분히 예측할 수 있으므로 지배 가능성이 높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또한 이러한 피해자의 정신적 피해와 명예훼손, 국가의 역사 왜곡에 따른 민주 이념의 훼손을 방지하는 심판 대상 조항의 효과가 개인의 역사 왜곡 행위의 제한에 따른 표현의 자유 침해보다 입법 목적 달성의 관점으로 보았을 때 법익이 크다고 볼 수 있습니다. 따라서 심판 대상 조항의 법익의 균형성은 정당합니다. 위원 측에 질문하겠습니다. 불명확한 규범에 의한 제재에 대한 두려움으로 인하여 표현이 억제된다면 표현의 자유의 기능은 훼손될 수밖에 없습니다. 라고 말씀하셨는데 훼손 가능한 청구인의 표현의 자유에 대해 자세히 설명해 주십시오. 답변하겠습니다. 표현의 자유는 언론 출판의 자유, 집회 및 결사의 자유, 예술의 자유 등을 모두 포함하는 포괄적인 개념입니다. 이 가운데 황대복 씨와 밀접한 관련이 있는 기본권은 언론 출판의 자유입니다. 군사정권 시기의 경제개발 및 성장에 관한 저서를 집필하다가 역사 수호에 관한 법률 조항에 의해 이를 금지당한 것은 언론 출판의 자유 침해로 볼 소지가 충분하기 때문입니다. 언론 출판의 자유에는 의사표현의 자유, 정보의 자유, 보도의 자유, 보도매체 접근 이용권 등이 포함됩니다. 의사표현의 자유란 자신의 의사를 표명하고 전달하여
여론 형성에 참여할 권리를 가리킵니다. 의사표현은 그림, 글, 말, 도형 등의 다양한 방식으로 표현될 수 있으며 표현 방식에는 제한이 없습니다. 또 의사표현의 자유에서 의사가 의미하는 바는 단순한 사실만이 아닌 개인적인 평가까지도 포함하며 이를 평가적 의사설이라고 합니다. 정보의 자유는 뉴스, 방송, 신문, 도서관 등의 정보원에서 의사 형성에 요구되는 정보를 수집 및 취사 선택할 자유를 말합니다. 이 매체들은 불특정 다수에게 개방되어 있어 누구나 이용 가능하다는 특징이 있으며 최근에는 정보의 자유를 알 권리라고도 부릅니다. 보도의 자유는 출판물이나 전파 매체에 의해 의사를 표현하고 사실을 전파하여 여론을 형성할 수 있는 자유입니다. 주로 신문, 뉴스, 방송, 라디오 등의 매체가 포함됩니다. 황대복 씨는 군사 정권 시기 경제 개발 및 성장에 관한 저서를 집필하다가 이를 금지당하였으므로 보도의 자유를 직접적으로 침해당한 사례라고 할 수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보도매체 접근이용권은 매스미디어를 자신의 의사표시를 위해 이용 가능한 권리입니다. 댓글을 달거나 투고를 하고 매스미디어에 광고를 게시하는 것이 모두 여기에 포함됩니다. 또 보도매체 접근이용권은 반론권